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국정원 개혁이 정치판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이관하고 국정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개혁안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이와는 사뭇 다릅니다.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대신 국가안보 침해 세력에 대한 정보 역량과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여야는 서로 상대의 개혁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들 무엇하겠습니까? 언제나 그렇듯 중요한 것은 그걸 운용하는 사람의 자세이지 제도가 아닌 겁니다. 10월 11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국정원 개혁이 연말 정치판을 달구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1부에서 민주당 국정원법 계획추진위원장 신기란 의원을 연결합니다. 정부 여당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당 간사를 연결한 데 이어 오늘은 재계 입장을 듣겠습니다. 2부에서 경영자 총협회 이영준 노동정책본부장을 연결합니다. 매주 금요일 마련하는 피플, 오늘은 아역배우로 시작해 중년배우가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40년 가까이 대중과 함께 호흡해온 우리 시대의 배우 손창민 씨를 초대합니다. 저는 저기 출발사쯤 출발합니다. 대성 보일러는 번호가 2개래요. 난방은 잡겠다. 대성 보일러는 열 교환기도 2개. 가스미도 잡겠다. 가스미 잡고 난방 잡고 두 마리 토끼가 잡는 보일러 대성이 꽉 잡겠다. 대성의 슬라이 콘덴싱, 대성의 슬라이 콘덴싱. 듀얼.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간지 헤드라인 전부 다 다르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조선일보가 공기업 10곳의 빚이 매일 770억 원씩 늘고 있다. 770만 원 아닙니다. 예. 그런 소식 다루고 있고요. 중앙일보는 일본 정부가 이미 지난 8월에 수산물 방사능 오염을 인정했다. 하지만 한국의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서 공식 철회를 요청했다. 이런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북한의 땅굴 위협이 아직도 진행형이고 우리 군이 세 곳을 탐지 중이다. 이런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내 원전 23기 모두 품질 서류를 위조한 부품을 사용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와 관련해서 나를 소환하라. 이렇게 어제 보도자료로 낸 내용 관련 소식 전하고 있고요. 예. 한겨레는 그 용인시 주민들이 적자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이렇게 시장을 대상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모두 다 헤드라인으로 올려서 마땅한 뉴스들이네요. 그만큼 우리가 뉴스가 많은 나라입니까? 네, 그렇죠. 예, 공기업 10곳의 부채가 하루에 770억씩 늘어난다. 정말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인데 네. 그 내용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기획재정부의 2013-2017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부채 상위 10대 공기업 빚이 작년 345조 원, 올해는 373조 원, 그래서 28조 원이나 늘어난다 그럽니다. 한 해. 하루 770억 원 꼴이고 직원 1인당 3억 4천만 원, 그래서 공기업 평균 1인당 연봉의 4.7배에 해당하는 돈을 이 빚으로 계속 지금 늘리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예.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10대 공기업 부채가 또 25조 원 불어날 전망이라 그럽니다. 부채 상위 10대 공기업,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해서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석유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이들 부채가 지금 전체 295개 공공기관 부채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자산을 가진 부채가 늘면 좋겠는데 이 대부분이 다 적자성 부채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부채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비리와 방만한 경영이 한몫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올해 1조 3천억 원가량 손실이 발생합니다. 연말 기준으로 해서 5천억 원 가까운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원전 비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경우에요. 이 관련 소식도 좀 눈길이 띄는 게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는데 콘도 골프 회원권 보유하고 있는 것만 약 558억 원어치라 그럽니다. 예. 또 직원 자녀 무상 학자금도 1,245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 서울시 산하 공기업 가운데 부채가 가장 많은 SH공사는 이 7조 원 이상 부채가 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231억여 원 지급을 해서 또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경영하다가는 쪽박 찹니다. 방만한 경영이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마는 문제는 이 공기업 1인당 평균 연봉이 7,200만 원에 이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의 직장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 원전 23개 모두 품질 서류가 위조된 부품이 사용됐다. 이 충격적인 뉴스는 아까 네. 어느 신문에 뉴스였습니까? 네, 그 동아일보, 예, 동아일보에서 쪽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제 안 그래도 정부가 이 합동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그 관련한 소식 뭐 주요 그 언론들이 다 다루긴 했는데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개와 관련한 품질 서류 2만 2천여 건 전수조사를 했더니 277개 품목의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고요. 월성 1호기를 제외한 22기에서 한 건 이상 위조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또 일반 부품 성능 검사하는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이 설치된 원전도 23기 가운데 17기. 지금 멈춰서 있는 것도 많은데 가동되고 있는 원전들도 지금 아슬아슬한 겁니다. 예. 이 관련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 강동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내용도 좀 눈길을 끄는데요. 국내 원전이 처음 가동된 후에 총 23기에서 발생한 가동 중단 사례 672건, 한 기당 평균 29건이고요. 이 설계 수명 다한 고리 1호기는 지금까지 129차례나 고장이 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에 관련된 이 공기업들이 복맞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산업부가 중장기 대책을 내놓긴 했죠. 예, 참 이 대책 내놓긴 하는데 참 신뢰는 썩 안 갑니다. 이번 대책 핵심 크게 원전 구매제도 개혁, 또 원전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이 두 가지 쪽으로 좀 갈린다 그러고요. 뭐 구매제도 개선 차원에서 부품 공급업체 풀을 확대를 하고 업체 간 경쟁을 활성화한다. 굉장히 원론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원전 사업자에 대한 감독, 관리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또 법률 특별법을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강화하겠다 이 얘기인데 이런 것도 이제까지 별로 실효성이 없었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전기기 부품 공급자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식으로 이 기술 안전성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 개혁은 주요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구호를 내걸고 장기간 장외 투쟁을 해왔죠. 지난달에는 국정원이 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전면 이관하고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격하해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국정원 자체 개혁안의 골격이 알려지면서 국정원 개혁은 연말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새누리당은 총론적 입장에서 국정원 자체 개혁안에 찬성하고 있고 민주당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라면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정치권의 입장을 차례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민주당 입장 듣습니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신기람 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신기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 국정원이 자체 기획안을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지난 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어느 정도 골격을 밝혔는데요. 이 정치개혁 금지와 국가안보 침해 세력에 대한 정보 역량과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정원이 앞으로 정치 개입, 인권 침해 행위 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 잘해보겠다 다짐하는 건 좋은 일이죠. 예. 그런데 그 다짐만으로 될 일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 개혁을 확실히 해놓는 게 절대 필요해요. 이 수십 년간 과제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의 제도 개혁을 국정원 스스로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실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국정원장 말한 걸 보니까 역시 반대로 가고 있어요. 예. 국내 활동을 강화하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 수사권 이관 문제도 수사권 또는 수사 파트를 오히려 보강했다 이렇게 거꾸로 지금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역시 이 문제는 국회에서 제도적 법적 개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국회 내에 이제 국정원 개혁특위를 실시할 것을 주장을 해왔는데, 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 개혁안을 두고, 이 사실상 국정원을 폐지하는 것 아니냐, 그런 저희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경악을 거추문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정원이 다른 짓 안 하고 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도록 그 우수한 인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정치에 동원하고 하는 것보다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국정원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 일을 하게 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새누리당이 2006년도에 또 이런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안과 비슷한 안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고 여당의 그 지도부는 좀 정치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제도 개혁을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개개 의원들을 만나보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제는 이걸 제도 개혁을 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세부적인 걸 좀 몇 가지 여쭤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수사기능 문제입니다. 이 민주당은 지난 9월 24일 날 발표한 개혁안을 보면 이 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경찰과 검찰로 전면 이관하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 원래대로 수사기관에 가야죠.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정보기관이 직접 나서서 수사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정원 자체의 개혁안은 이 국내 용공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수사 기능을 오히려 강화하겠다. 이건데 지금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사실 이번에 이제 이수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을 경험해서인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도 이제 언론이 이런 정확한 정보를 줘야 돼요. 정보는 수집을 해야죠. 정보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폭넓게. 그러나 이걸 가지고 직접 수사에 나선다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리고 수사의 전문성도 역시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이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인권 침해 여지도 많아요. 지금까지 그런 폐단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또 인권을 제대로 지키는 그런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고 수사라는 건 공개리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그런 빌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신 의원님 또 이게 참 중견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조인이니까 사회자하고 마찬가지죠.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대공 수사는 또 장시간에 이루어지고 또 일부 비밀리에 수사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새누리당 일부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대공 수사권을 없애면 우리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간첩하고 종북 세력 앞에 국정원이 무장해제하는 것 아니냐. 굳이 검경으로 이관하는 것보다는 이 통제 기능만 좀 더 이제 강화를 하면 수사 기능은 그대로 놔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정보기관이 나서서 예. 수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보 수집을 해야 돼요. 정보 수집에 전념을 하고요. 수사는 수사기관의 그 경찰이나 검찰도 대공수사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사정부 때 이 중앙정보부 만들기 이전에는 그 수사를 다 어디서 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다 경찰과 검찰이 있는 거죠. 근데 정보부를 만든 건 필요하고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그 예. 군사정부 때 그러나 수사만은 수사기관에 맡겼어야 되는데 좀 과도한 권한이 그때 글로 간 거죠.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또 이게 전문가들은 또 다른 얘기를 좀 합니다.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정보기관이 수사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없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런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이 대공정보 수집이나 수사를 그리고 지금 민주당 하는 정보 수집해야 돼요. 예, 정보 수집도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것을 국내외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그 김대중 정부 때 초대 국정원장 지내신 이종찬 전 원장. 네. 바로 얼마 전에 다른 인터뷰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 국내 정보든 국외 정보든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관할해서는 곤란하다.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건 그 얘기를 갖고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거나 했던 분은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 그 조직이나 이런 것을 좀 조정하기가 어렵겠죠. 항상.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분들 말만 들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저희가 통일 해외 정보원으로 바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안이 통일 해외 정보를 다룬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국내와 연결된 정보는 수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또는 대북 관련 정보라면은 전부 그 통일 해외 정보의 범위에 포함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히 그 권한 남용에 과도한 그런 권한이 되기 쉬운 국내 정보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확실히 구분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통일 해외 정보 이렇게 되면은 그 안전보장이라든지 대북 관련에 대한 정보도 서로 국내에 관련된 것이라도 다 다룰 수가 있게 되죠. 예. 예, 그런데 이 일부에서는 이제 경찰에 이 대공 수사를 맡기면 네. 오히려 이제 경찰 수사가 너무 이 국정원 수사보다는 너무 공개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전문성도 떨어진다. 이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가 떨어지니까 전문성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또 합니다. 그런 건 냉철하게 따져봐야 돼요. 예. 그냥 막연히 그냥 선입관을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원래 정보 수집은 은밀히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보기관이 해야죠. 예. 수사는 공개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정에 나와서 수사관이 다 증언도 해야 되고 수사 기록도 공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는 공개리 하는 거고요. 미시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 인권 침해 여지도 있고요.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쉽죠. 많은 사례가 그걸 입증하고 있고요. 수사의 전문성 얘기를 하는데 이 수사는 이 경찰, 검찰이 수사 능력이 월등하죠. 이 정보기관, 국정원이 검찰, 경찰보다 수사 전문가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것 같으면 검찰, 경찰 수사관들이 아마 웃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기관이 그동안 수사해왔던 사건들의 결과를 보면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보 전문가들은 정보 수집에 은밀히 하는데 전념하면 오히려 더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면 앞으로 국정원이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대공 용의점이 있거나 이 간첩의 그 용의점이 발견되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 정보를 넘겨주면 되죠. 모든 정보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지 어떻게 자기가 영장 받아가지고 그걸 집행하겠다고 나섭니까? 이번에 이석기 의원 때도 보면은 국회에 70여 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요원들이 영장 집행하겠다고. 은밀히 움직여야 할 정보기관 정보원들이 그래 영장 들고 집행하겠다고 카메라 앞에 나타나는 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예. 수사는 공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잘 수집해서 잘 해가지고 수사기관에 넘기면 수사기관이 수사는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예. 자기 본연의 임무예요. 예. 예, 지난 9월 16일 국회 3자 회담 당시에 이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개혁을 이제 말씀을 하니까 예. 이 박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왜 개혁하지 않았냐 예. 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예, 뭐 그 잘 맞습니다. 아실 텐데요. 그 지적은 옳아요. 예, 그런데 이제 현행 국정원의 골간은 김대중 정부가 안기부에서 개혁하면서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집권했던 10년 동안에도 정치권 일부에서 이제 국내 정치 예, 이걸 간섭하지 말고 또 국내 정보 수집 금지, 수사권 폐지 이런 걸 주장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지금 새누리당에서 말하는 똑같은 이유로 이걸 반대를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잘못입니다. 잘 지적한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예.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진보 정권 때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 수십 년 공약이었거든요. 예. 왜 못하지 않았느냐 지적은 맞는 지적입니다. 근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못했다고 해서 지금도 안 한다는 게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게 정작 집권하고 나서 하질 못했어요. 그때 생각으로는 정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만 않으면 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역사적 교훈이죠. 제도적 개혁을 확실히 해놔야 됩니다. 새누리당도 여당이라고 해서 마냥 그 현 제도를 옹호하기만 할 게 아니고 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선진국들의 예를 봐서 이 과감하게 수십 년 된 이 과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설사 민주당 안대로 아니라 하더라도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많이들 그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절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로 제가 들리는데 예, 지금 민주당에서 정보기관의 국회 출입 그리고 정부기관 파견 금지, 정부기관 출입 금지 이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남재준 원장 또 앞으로 정치 개입은 절대 하지 않도록 계획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또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이게 국회에 대한 상시 출입 이런 것을 다 막아야 된다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뭐 쉽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도 그 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있어요. 그 빌미가 되는 그 제도 개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파트가 너무 비대하고요.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직이 있다 보면은 과거의 습관에 젖어서 그렇게 이제 올바르지 못한 정치 개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어디 기관에 출입을 하는 그 요원들이 말이죠. 그런 걸 간섭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자연히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민주당은 이제 국정원을 해외 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격하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굳이 이게 국가정보기관을 총리실 아래에 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뭐 외국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 외국에서도 대다수가 극히 이제 후진국 빼놓고는 정보기관이 국가 원수 아닌 정부 부처 소속으로 되어 있죠. 그래야 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군사정부 시절에 중앙정보부를 만들 때 이 통치자가 자기 정보 참모처럼 지금 여기고 그걸 일을 시켜왔던 그런 관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이 대통령 직속으로 있으면서 이 대면 보고하고 밀실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치적 유혹에 빠지기 쉽죠.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 편향의 원인이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 정보부는 개인이나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치인인 그 대통령 직속이 아닌 그런 정부 부처 소속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 외국에도 다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세계 유수의 그 정부기관을 가진 영국이나 이스라엘은 이거 뭐 내각제니까 총리되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미국 같은 개인에게 기수된 게 아니죠. 내각의 부처에 이제 소속된 거죠. 그것도 대통령제 아래서는 역시 대통령제 직속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 특수하게 국무총리라는 이제 제도가 있긴 한데 사실상 그 실질적인 권한을 별로 행사하지 못해왔던 그러한 이 뭐 내각의 꽃 같은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총리 밑에 이 정보기관 수장을 둔다는 것도 좀 이상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좀 더 외국의 입법 예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정치기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전문 정부 기구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보면 그 정부 부처 소속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장관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격을 높여서 국무총리 모든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남북 그 대치 상황에서 이 국군 통수권과 연결해서 대통령 아래 그대로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니까 정치적 편향의 원인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응습하게 되고 밀실해서 예. 정치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런 패단이 있지요. 그래서 국군 통수권 이건 맞고요. 그러나 이 정보기관은 어디까지나 정치색을 탈피하고 충실하게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외국의 예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고 봅니다. 예. 이 국정원안이 이제 곧 그 국회에 제출될 건데요. 네. 지금 뭐 여야는 서로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금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게 중간 입장에서 살펴보면 솔직히 네. 이석기 사태 이후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이 반대 의견이 훨씬 많은 것 같고 네. 정치 개입은 확실히 막아달라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 정치 개입을 확실히 막는 선에서 이 수사권을 감독을 강화하는 범위 안에 전체하는 그 서로 절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글쎄 이제 뭐 여당이 이제 국회 내 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여당이 갖고 오는 안을 보고 예. 이제 국민의 여론도 살피고 전문가의 이제 말도 듣고 해서 서로 절충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건 뭐 민주당만의 의견이 아니에요. 그 수십 년간 아마 태생적 원래 예. 처음부터 그런 여론이 많았는데 수사권은 수사기관에 가는 게 맞고요. 정보기관은 정보 업무에 전념하는 게 맞고요. 근데 국민 여론조사가 예. 대공수사권을 유지하는 그대로 국정원에 유지하는 것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것은 언론이 국민들에게 잘 이렇게 정보를 주고 하면은 국민들도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언론이 대체로 좀 그런 점에서 좀 보수적인 시각에서 자꾸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을 잘 홍보하고 계도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국정원법 계획추진위원회 신기남 위원장 있습니다. 예, 출발사심 1부였고요. 잠시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예, 전원식의 출발사심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9분 30초 되고 있습니다. 출국될 도로정보 알아봅니다. 박아영 캐스터. 네, 새벽에 매섭게 내린 비 탓에 도로가 많이 젖어 있고 또 안개 구간도 좀 있습니다. 1분 2초가 아까운 출근 시간이지만 주행 여건이 좋지 못한 만큼 조금 더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통해서 구리 가는 길 성산대교와 양화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 나면서 부근 통과가 더 밀리고요. 차도 많아서 동작대교까지 길게 밀립니다. 도곡동과 성수대교 남단으로 진행되는 언주로는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도산공원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 성수동 쪽으로는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까지 차 간격을 좁힙니다. 외곽도로와 이어지는 39번 국도는 장수 고가차도에서 서창 고가차도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접.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임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외출할 때 보일러를 깜빡하면 큰일. 집에 아무도 없으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개발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스마트톡 보일러.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근로시간 단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인데요.
청취자를 위해 설명드리자면 현행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일주 40시간이 기본이고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주당 12시간입니다. 여기에다가 토, 일요일, 휴일에 하루 8시간씩 16시간을 휴일 근로를 할 수 있어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개정해서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 내용입니다. 이 문제로 어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야는 실행 방안과 임금 문제 등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차를 보이지만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재계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영자 총협회 이영준 노동정책본부장을 전화 연결해서 사측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이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저희들 여야 간사들 불러서 토론을 했는데 네. 뭐 근로시간 단축 안에는 의견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경총은 이걸 반대를 했는데 경총이 우려하는 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은 아시다시피 저희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 자체가 상당히 경직적이라는 건 아시고 계실 거고요. 예. 그다음에 생산성도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기업들이 경기 변동에 대응해서 사실상 초과근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대처를 해왔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총 한도를 52시간으로 묶는 바람에 상당히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더욱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0년도에 노사정이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그 부분을 기업 사정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법 규제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달라는 이야기겠죠. 예. 예.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박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나온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남은 시간을 새로운 일자리로 만들자 이런 취지인데요. 어떻습니까? 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사실상 불황기 때 고용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근로시간 단축이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독일도 그렇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말씀하셨던 장시간 근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휴일 근로 최대 16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의 선진 사례도 봐도 그렇고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봐도 그렇고 현재로서는 그게 바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설령 예상했던 대로 16시간 부분들을 다른 새로운 일자리로 생각을 해서 노동시장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시장에 나오는 인력들 자체가 16시간을 일하기 위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과연 수용이 가능하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그렇게 진출한 인력들이 생산성이 기존의 근로자하고 동등하게 생산성을 가지고 있을지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은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고요. 결정적으로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들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게 비록 임금은 비례적으로 주지만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는 풀타임 근로자와 유사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임금비 사대보험 얘기하시는 거죠? 사대보험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서 일반적인 복지조차도 사실 풀타임 근로자가 받는 거하고 동일하게 받도록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접근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인센티브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통한 시간제 근로지 확대가 아닌가라는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유연성 부분에 있어서는 담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정부 여당이 지금 추진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긴 가야 된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건데 이 근로 시간이 줄면 사실 임금을 낮춰야 하는데 노동계가 당연히 반발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예, 살펴보니까 전체 근로자 임금 통계를 보면 휴일 근로 수당이 13.26%를 차지를 하던데 예, 맞습니다. 결국 맞습니다. 이 돈을 삭감을 해야 기업주가 그 돈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할 맞습니다. 수 있는 예, 것인데요. 예, 맞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단축만큼은 아니더라도 네네. 예, 생산성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향상될 것이다. 그러니까 임금 삭감을 그만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이야기하게 되는 휴일 근로, 연장 근로 포함이 아닌 법정 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48시간에서 44시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계속 줄여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동안에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부분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현재 역시도 OECD 국가를 비교를 했을 때, OECD 34개국 중에 여전히 저희들의 노동 생산성이 여전히 낮습니다. 거의 최하 수준이죠? 예. 오히려 거꾸로 노동계에서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휴일 근로 특권을 요구를 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정상적인 근로일보다는 특권이라든지 주말 근로를 원해서 노동조합 측에서 요구하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서는 수용이 가능하지 않은 모습으로 노동계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임금 보전에 대해서 강력한 노조가 있을수록 더더욱 요구를 하고 있어서 2중고, 3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요. 예. 근데 이제 노동계가 특권을 요구하는 것은 주로 대기업들인 것 같던데요. 예. 그래서 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그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생산비 중에 인건비 비율을 따져봐도 대기업은 이 11%에서 13% 정도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은 이게 생산비 중에서 인건비가 33%에 달합니다. 그만큼 이제 노동 집약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중앙회가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 개정 논의는 무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분리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규모별로 전체 근로시간, 총근로시간이 줄어들었을 때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시간당 들어가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외주화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해외 물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대처를 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 실제로 새로운 고용을 한다 손 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사실상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를.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근로자들 공급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존의 근로자 역시도 만약에 주당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은 그 근로자도 소득이 줄게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새로운 근로자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 노동시장에서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시설 보강하는 문제라든지 새로운 인력을 모집해서 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버퍼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대기업 역시도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기업 생태계가 상당히 악순환고리에 빠질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중소기업에 더 가중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해외 생산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하고 국내에서만 생산을 해야 되는 중소기업 간에도 또 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생태계에 대해서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순환 구조로 빠질 염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큰 틀에서 살펴보면요. 이 우리 근로시간의 연간 2163시간. 그래서 OECD 평균이 1771시간. 이래서 연간 392시간이 많더라고요. 이 엄청난 양인데 결국은 그만큼 근로시간 앞으로 줄여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생산성은 미국을 대고로 했을 때 46.9에 불과해요. 맞습니다. 반토막입니다. 결국 이제 근로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인데 근로시간부터 줄이는 것은 그 방향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10년도에 저희들이 큰 방향에 있어서 전체 근로시간을 줄이자라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의 논란이 되는 것은 방법의 문제입니다. 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노사가 자발적으로 시간을 두고 자기 사업장에 맞는 방식으로 줄여나갈 것이냐의 문제고요.
말씀하셨던 그 장시간 근로 2,100시간대 이야기는 아마 취업자까지 일반 자영업자까지 해서 그런 이야기고요. 임금 근로자의 경우는 2,090시간, 92시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임금 근로자는 2,090시간.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하나의 통계 착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시간제 근로자, 시간 선택제 근로자 부분이 OECD 평균이 16% 내지 18%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대에서 12%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근로시간이 저희들보다 많이 줄어든 이유가 파타임 근로자들 숫자가 모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줄어들었고요. 풀타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하고 유사한 2,000시간대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나라에서는 여전히 연장 근로 내지 특근을 할 수 있는 노사 간의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기분을 열어놨다는 건데 지금 저희들 정부나 당에서 합의를 한 바로는 그 총 한도를 줄이는 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경우에는 당장에 시간을 통해서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버퍼링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게 만들겠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생산성 문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생산량의 변동이 없다든지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전제하에서 줄여나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어그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상들이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근로시간만 줄였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경쟁국이나 뭐 저희들보다 사실은 소규모의 강소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전히 2,200시간대, 300시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견주었을 때는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제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경총이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나 이번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가지고 제안했던 게 현장의 노사 문화, 노사 관행, 그다음에 현행법 하에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부터 실행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가를 다 소진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 단위에서 생산성을 담보로 하는 전제하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순치하는 방법 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에서 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사 합의해서 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아니면 국회 쪽에서 지원하도록 원하는 방법이 일단은 1차적으로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영준 노동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저는 저기 출발사 아침 2부 함께 하셨습니다. 8시 뉴스를 들으시고 저는 8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